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께 좀 제가 이 수업에 대한 방향,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방향도 함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깐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되고요. 자, 먼저 어, 타이틀은 샘플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주 조촐한 온라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자,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 불태 이러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우리에게 적이라는 대상이 딱히 이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출제 측, 그죠? 출제진들이 아마도 이제 그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 위태롭지 않다는 이 손자병법의 명언을 인용하여서 출제자를 알고 제대로 준비해야 임용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오늘 설명회의 모토를 한번 먼저 말씀드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는 시험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끝을 달려가게 된대요. 총 이제 4개의 포인트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누가 출제했는가. 그렇죠. 아까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했는데 누가 출제했었는가. 사실은 이제 매년 우리 임용고사가 출제진이 좀 바뀌시죠. 출제진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제 교수님들이신데 이 교수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바뀌십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재직 중이신 분들도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사범대뿐만 아니라 국문학과 또는 심지어 교대 다양한 어떤 루트에 있는 교수님들이 또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다양한 루트에 계시는 교수님이 하시더라도 그 교수님이 졸업하셨던 대학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은 다양하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제 정작 그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의 연구를 하셨고 공부하셨던 대학을 출신 대학이라고 하죠. 출신 대학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출제자가 누구인가 이거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 자, 무엇을 나오네. 무엇을 출제되는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학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은 특정 동문, 특정 학계의 어떤 그 연구 실적이나 가치가 출제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때 다양한 학문적 다양성을 기저했다면 임용고사는 그런 학문적 다양성보다는 조금 더 방향적인 출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이제 바로 출발점이 출제자, 이 출제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자칫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대학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야, 책을 많이 봐라, 서적 중심의 공부를 하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사실 서적 중심의 공부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공부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서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임용고사에 대비가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허덕이진 않겠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또 생각보다 매년 달라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에는 정보도 없고 그죠? 루트도 없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출제하는가? 연구 분야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연구 분야. 우리 국어과는 연구 분야 굉장히 많아요. 일명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는 문식성 교육이 있어요. 화법 교육, 작문 교육, 독서 교육. 다른 말로는 의사소통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문식성 교육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 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그래픽을 보시면 어떻죠? 세 명의 그래픽이 다 다르죠. 가운데 분은 이제 하얀 머리고 저쪽은 머리가 없네요. 자, 그림이 다 다양하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많은 조언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패키지로 가르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문식성 교육도 가르치고 문법 교육도 가르치고 문학도 교육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식성, 문학, 문법 교육이라고 하는 이 성격을 같이 이제 좀 대두해 놓고 본다면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이 영역별의 공부의 루트도 달라지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달라지면 출제를 하는 경향도 다 같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좀 공부 방법을 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 다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을 리스트화하고 그 리스트를 단권하거나 정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같지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제가 출제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출제를 한다 생각하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출제한다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같을까요? 아니면 둘 다 동일한 컨텐츠를 출제할까요? 아니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역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공부 방법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출제진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또는 대학원 시절에 그 공부를 수학을 했던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퇴임을 하시거나 퇴임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시험 출제를 직접 들어가고 참관하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기 분야의 연구 분야를 할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출제진들의 연령대를 보면 뭐 조교수급, 조교수급이나 이제 부교수급들이 조교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 조교수급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조교수급이면 되게 젊거든요. 심지어는 뭐 30대의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출제를 했던 교수님들과 또 세대가 교체되면서 그 속에서 영역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세대도 교체되면서 그 속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지금의 세대에서는 과거의 세대가 출제했던 기출 문제가 신선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자기의 은사님이나 선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출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중요도 평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기출 문제를 분석하거나 기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학원가에서 나오는 해설집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해요. 맞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누가 출제했었는지, 왜 이렇게 출제를 했었는지.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 출제될 가능성이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 이런 정보를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다행히 학부에서 교수님들께서 기출문제 분석과 관련된 어떤 수업이나 스터디를 주관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되게 복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대학 커리큘럼만 그냥 학사 일정만 통과하고 졸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기출문제를 충분히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끌어올 만큼의 안목이나 또는 그 능력,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냥 학원 강사들이 흔히 제시해주고 있는 해설이나 거기 나와 있는 예시 답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출 문제는 허용 채점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원래 출제하고자 했던 답은 어떤 근거를 두고 출처를 두고 나왔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적용하고 쓰지 못하니까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 허용 채점을 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번을 준비하시는 분, 이제 그 해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뭐 정답으로 합격을 하시든 허용으로 합격을 하시든 뭐 큰 차이가 없지만 그 다음 해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확한 출처와 정확한 루트를 알아야 그 다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출문제 분석과 관련된 과정이야말로 사실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이 없는 분들은 교수님들에게라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교수님에게 못 받았으면은 저한테라도. 그 말은 저는 기출사에 대한 프라이드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왜 이렇게 접근했는가. 아마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도 평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자, 출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출제라는 게 있는데 크게 이제 보면은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의도를 파악하는 건 현장 가서 이제 시험지를 보겠죠. 자,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답안을. 자,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답안과 관련된 그 어떤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자, 시험에서는 지식을 저는 컨텐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식을 기반하고 있지만 자, 주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은 기능, 스킬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식적인 부분을 잘 적증시켜 나가기도 해야 되고
또 현장 가서 문제를 보면서 그 스킬, 기능적인 부분은 문제를 잘 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 그런 작성 능력에 대한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이원적인 공부를 할 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보급이 아직 안 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급이 안 된 거 한번 볼까요? 보급이 안 된 거. 자, 여기 보급이 안 된 거 보시면 자,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논문. 자, 논문이라는 게 있는데 논문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이쪽으로 좀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좀 가볼게요. 제 얼굴이 좀 잘려가지고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좀 제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논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차기 교육 과정, 그리고 보시다시피 개발 중인 교과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논문이나 이 논문은 이제 사실 누구 말하는 거죠? 그렇죠. 출제자들의 논문을 말하는 거죠. 자, 출제자들의 어떤 역량을 같이 갖고 있는 뭐 동문이나 이런 분들의 논문, 연구 실적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차기 교육 과정,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들어왔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을 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반영한 게 눈에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평가원 측에서는 늘 뭐 현행 교육 과정 기반을 낸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을 이미 편찬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편찬하는 사람들이 관여를 하는 시험에서 차기 교육 과정이 나오겠습니까? 현행 교육 과정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바뀔 차기 교육 과정이 입맛에 맞게끔 조금씩 가공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기 교육 과정을 우리가 사실은 작년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교과서가 이제 내후년부터 나올 거예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차근차근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교과서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중인 교과서가 있겠죠. 그럼 지금 교과서 개발 중일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이미 시중에 풀린 교과서의 활동들을 모방하고 원용해서 출제를 할까요?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 논문이나 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어떤 교과서 활동들을 활용해서 낼까요? 보통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급이 되면 사실상 그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에서 보급이 된 것들은 사실은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변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학부에서나 주변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보급이 끝난 거. 대체적으로 뭐 작문교육론, 독서교육론, 한국어문법 총론, 표준 한국어 문법론, 뭐 표중세, 우리말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현행교육과정. 현행교육과정은 2015. 그러니까 지금 2022 교육과정이 올해 1월부터 이제 고시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2015 개정 교과서가 되겠죠. 2015 개정 교과서.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기출문제, 기성적인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보통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학부에서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들 접근하고 인식하고 있는 공부 방법, 또 공부 루트가 바로 이 세놈이에요. 이 세놈인데 이 세놈은 보급이 완료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뭐 독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저것들을 이제 쉐어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면 바로 요게 사실은 변별이라는 거죠. 켈러 문항에 써 있죠. 변별. 그래서 사실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뭔가 보급을 받아야 될 것들이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저랑 전반기 공유를 하면서 또 착실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강사에게서 가져가야 될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야 될 거. 이 두 가지를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원적 체계 안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거의 50%에서 60%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40%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시험 점수가 좀 모자라시는 분들은 한 50점대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못 넘기는 거고요. 올해 같은 기준 했을 때. 반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하셨던 분들은 40점대, 40점대가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쪽에 대한 공부가 좀 미진했을 때 그 점수에서 좀 포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험이라는 것은 커트라인을 넘겨서 통과를 하는 것만이 결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는 좀 가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그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의 연구에서도
어떤 특정 대학 특정 학자의 어떤 연구 실적이나 앞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보급 예정인 파트에서 출제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구자들도 그거를 모방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기능적인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문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문제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출제자가 출제한 기출 문제를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출제한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채점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출제자는 교수님이지만 채점자는 교수님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현직 교사들이 보통 채점을 합니다. 대학원생도 아니고 일반 현직 교원들. 왜 그러냐면 현직 교사들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뭐 사교육 현장이나 또 개인적인 루트에서 그런 어떤 정보를 흘리거나 아니면 그 이력을 가지고 속된 말로 장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현직 공무원 교사분들을 채점위원으로 한 3주 정도를 뽑아서 임명을 하고 그분들을 하여금 채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채점자가 출제를 할 때는 이렇게 쓰길 바라면서 출제를 했겠지만 실제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는 출제자가 원했던 대로 쓴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 과정과 실제 출제 과정 사이에 괴리가 너무 심한 게 지금 국어과입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국어과만 채점이 굉장히 힘들게 마지막까지 다른 과목 다 끝났을 때도 국어과만 끝까지 갈등을 가지면서 채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매년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제 진술을 많이 하는 과목이잖아요. 국어과니까. 그래서 국어과가 못 써서 빵점 맞는 경우는 없거든요. 안 써서 빵점 맞는 일은 없단 말이죠. 뭔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채점자가 볼 때는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허용을 해줘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매년 허용 범주를 정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채점자에게 채점할 포인트, 즉 채점할 거리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는 글이라면 아무리 무엇인가를 많이 써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 채점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채점자들이 채점하기 편하게. 자, 그런데 작년에는 진술 채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술 채점을 하면은 채점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진술 채점을 하면 채점자들은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채점을 하면 그 키워드가 있기만 하면 점수를 주면 되는데 진술 채점은 키워드가 있더라도 읽어야 돼요. 읽어서 점수를 줄 것인지 깎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게 작년도 채점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채점위원들도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시험 끝난 다음에 왜 나의 가채점과 진채점의 결과가 왜 이렇게 괴리가 심할까라고 하는 원인이 또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현장 대응력이란 게 뭐냐, 결국은 출제자들의 입맛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점자가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채점을 할 수 있게끔 글을 쓰셔야 돼요. 이거 못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셔도 결국 시험 점수가 낮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화된 방법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많이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인식하셔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키워드를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키워드를 쓰기 위해서 앞뒤 문맥 속에서 원인과 근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요거를 딱 머릿속에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요걸 하실 때 키워드를 먼저 이제 좀 뽑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워드가 안 나오면 아무리 진술을 써도 점수가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있어도 진술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지만 키워드가 없는 진술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얼개를 짜서 얼개를 짜가지고 전체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구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진술과 관련된 자기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떻게 쓸 것이야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서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진술은 되게 깔끔해야 됩니다. 약 150자 또는 180자 내외로 한 조건당 180자, 150자. 자, 그러면 전체 2개 문항 정도 되거든요. 보통 서술형 하나가 4점짜리인데 그러면 조건이 한 2개 정도 나와요. 그럼 몇 자예요? 360자 내외에서 답안이 끊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술적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나 후반기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되겠죠. 그래서 전반기 교육은 출제자나 이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출제가 이미 오픈된 거, 그리고 오픈되지 않은 거, 강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요것은 반드시 전반기 때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제 후반기 7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바로 저러한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문제를 보고 어떤 키워드를 밝혀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지식과 기능의 융합이 필요한데, 이 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적 토대로 이제 쌓은 개론서 읽기를 해야 돼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걸 언제 하라고 하냐면, 이게 전반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7월 달부터 이런 이제 읽기 공부를, 그때부터 원서를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공부를 안 하다가 7월 달 넘어가서 9월 달 넘어가서 책도 봐야 되고 요약도 해야 되고 허덕여요. 사실 그러면 늦어요. 그럼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7월 달이나 9월 달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3월이죠? 그러니까 3월죠. 늦어도 3월. 이 3월 달 정도, 1, 2월 달까지는 몰라도 3월 달 정도부터라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공부가 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좀 공부가 됐다면, 후반기, 그러니까 후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라든지 문제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개론서 읽기, 복습을 집중을 하는 개인적인 공부. 그러니까 개인 공부가 없다고 자꾸 타박하시는 분들은 뭔가 시기적으로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우리가 재미나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개인 공부라는 명목하에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자기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공부들을 보통 많이 하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공부, 남이 없으면 안 되는 공부, 그리고 보통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공부, 그거를 하셔야 돼요. 보통 제가 이제 프로젝트 반에서 모의 문항을 개발하기 시키거든요. 한두 달 정도 하면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생깁니다. 생기는데 뭐 수강생분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연구원들이나 스터디원들이 만약 그런 얘기 한다면 일절 일절 허용을 해주지 않고 용납을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를 사실은 이제 누군가와 함께 이겨내면서 하셔야 되는데, 보통 독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공부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염두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까지 똑같은 공부를 계속 반복할 때가 높아요. 아니면 이제 기껏 해봐야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적중 잘하는 강사가 누구야, 누가 뭐 뭘 적중 잘해, 이런 소문으로 좀 그냥 강사에게 편입돼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모의고사반 이런 것으로 그냥 소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험 출제 측이나 출제자들이 이 학원과 사교육 현장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출사를 점검하는 건데, 미출제 영역과 재출제 영역 가능성을 확인해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미출제 영역과 재출제 가능성,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실 수 있겠어요? 요 얘기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반기 때 저와 같이 좀 탄탄히 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화고음이나 뭐 작시형 가기 때문에 화고음반이 이제 끝났죠. 1, 2월달 과정 끝났으니까 만약에 화법교육론, 의사소통 이론, 그죠? 또는 이제 뭐 국어교육 이해, 이런 책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읽으면 됩니다. 반면에 장문교육론은 언제 읽어야겠어요? 장문교육론은 5월에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독서교육론 읽고 싶다. 물론 독서교육론뿐만 아니라 더 있겠죠, 책은.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서적을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7월 달에 읽으시면 됩니다. 충분한 학습과 배움이 기반이 된 다음에, 그리고 충분한 문제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된 다음에 후반기 5개월 정도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타당한 전반기와 후반기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컨텐츠 개발, 요것은 이제 특히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대학교 특정 교수님 또 출제 측, 여기에 기반한 지식 구조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학습적인 그 기성 학습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전반기 공부 때 주로 저에게서 많이 듣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문제를 다시 이제 제가 이쪽 가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문제가 작년도 기출 문제예요. 문법 기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접하면 먼저 뭐부터 하냐면, 뭐가 나왔을까부터 생각을 해요. 뭐가 나왔을까? 객체 높임 선어원 어미가 나왔을까? 15세기에?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아니면 아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자,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어설프게 얘를 딱 확인한 다음에 뭐를 인출하려고 먼저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어라? 잡은 내가 알기로는 15세기 객체 높임 선언문어민데 그럼 이거 15세기 객체 높임 선언문어민인가 보다. 문제인가 보다. 아니면 아예 이게 뭐야? 뭘 묻는 거야? 중세 문법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나 몰라. 결국 이 두 분은 어떤 이유였든 간에 예, 그렇죠.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출제되는 게 아니라 탐구, 일명 이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게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읽고 얘가 이제 15세기에 받침, 발음, 종성 발음에 대한 어떤 문제구나. 자, 종성 발음인데 이제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거 팔종성이 있고 근데 팔종성은 표음적 표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표우적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구나. 음절 말에서 이 팔종성 8개의 종성으로만 발음된다라고 하는 요걸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자, 객체 높임 선어머니의 교체 조건을 두 가지 골라 번호 쓰되 이 선어머니 형태를 밝혀 적어라. 자, 그리고 과거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되는 말을 쓰고 그죠? 니은에 되는 말을 쓰고 이런 번호를 쓰고 말을 쓰고 이에 따라 중세국어의 맛과 고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머니가 뭐가 왔을지 결합시켰을지 그 결합형을 팔종성 표기에 맞게끔 써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를 얼개를 짜야 돼요. 우선 얼개 어떻게 짜야겠어요? 1번 중에 4번 중에 1에서 4 중에 2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2개를 골라서 제시하면 돼요. 맞죠? 자, 이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선어말음이 형태를 밝히래. 그럼 선어말 형태가 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밝히면 돼. 자,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죠? 자, 키워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니은에서 이제 중세국어의 뭐 막고에서 선어말음이 결합시켜서 그 결합형 팔종성. 그러면 팔종성과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결합 구조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지금 얼개를 짜는 거예요. 방식이. 자, 그럼 이 얼개를 짜놓고 시험장에서 이 얼개를 짜놓고 이 앞뒤의 진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학교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학교육 쪽도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이거 읽자마자 또 마찬가지 방법이겠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지금 무슨 작품이야? 엄마의 말뚝이다. 자, 엄마의 말뚝. 바로 넘어가 보시나요? 엄마의 말뚝이다. 자, 엄마의 말뚝이 나오면 내가 해법문학 옛날에 봤던 적이 있는데 엄마의 말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엄마의 말뚝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를 인출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인출하려고 하지만 실제 지금 출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비평문을 활용한 소설 해석 교육이라고 하는데 트라우마, 부적응 행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나가 기억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나의 관점에서 써라. 자, 이유를 쓰되 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봐야 돼요. 자, 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실제로 그 부정 행위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 충격적인 경험이 무엇인지를 써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부적응 행위가 나오는가 이거를 써야 될 것이 딱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포맷이 만들어집니다. 근진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포맷이 만들어지죠. 나의 니은은 해당하는 행위를 가해서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떤 행위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의미가 공통된 의미가 뭐냐? 자, 공통된 의미.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진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어떤 키워드를 제대로 구성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된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맨날 서적 중심의 공부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 어디 서적 보면 나오죠? 이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의 어떤 비평문을 활용해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를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책을 봐야 되냐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책을 보면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하는 주된 이유이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넘어가 보면 이거 끝났는데요. 자, 끝났네요. 자, 네, 끝났는데 이렇게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목표를 상정해 놓고 그 목표에 맞는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목적을 상실한 채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번에 책을 좀 많이 봐야겠어. 나는 이번에 뭐 단권한을 잘해야겠어. 나는 이번에 무슨 어떤 영역을 잘하는 강사 것을 의존하면서 찾아서 들어야겠어. 이렇게 뭔가 수동적이거나 맹목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설명을 잘 들어서 아시겠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또 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독학으로 할 수 없는 강사에게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으며 무엇보다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그 공부를 한 것을 실제 문제 상황에서 끌어내서 그 문제 상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끌어내서 그거를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얼개를 짜고 그 얼개 속의 키워드를 나의 어떤 진술로 좀 더 채점자가 그걸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진술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이 시험의 전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든 교육과정이나 또는 모든 수업은 바로 이 테마에 또 이 교육 목표에 중심에 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책은 언제 봐야 될까? 또 혹시 무슨 책을 봐야 될까? 기출사는 해야 된다는데 기출사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번민과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늘 설명에는 바로 그러한 목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여러분들이 이미 또 하고 있는 또 수강, 그죠? 학원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강 관련된 어떤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반면에 또 비수강생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험 대비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 그 목표와 인과성이 뚜렷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았나요? 그래서 제가 제 교육 과정을 소개하거나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보다는 좀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교육의 방향을 좀 짚고 가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 짧게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괜찮았죠? 이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온라인 설명회 약간의 짧은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공식 카페와 또 카톡 박노송이라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노송이라고 치면은 제 카톡이 나와요. 그래서 카톡이나 또 공식 카페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응답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온라인 설명회 짧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